강남 고급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거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55살의 그녀는 거울 앞에서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유럽 여행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빼곡하게 걸려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보여주는 건 옷이야. 나 같은 사람은 싼 옷 입으면 안 돼. 윤미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옷장에서 오늘 입을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가격표가 700만 원이 넘는 명품 드레스였죠. 그녀에게 이런 옷은 일상복에 불과했습니다.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차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 박상무가 신문을 넘기고 있었어요. 미정아, 요즘 회사 분위기 살벌해. 회장님 외손녀가 이번에 들어온다더라. 박상무는 58살, 대기업 상무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임원들 사이에서는 회장의 외손녀가 해외에서 돌아와 회사 일을 배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 난 오늘 백화점 신상 가방 보러 갈 거야. 미정은 남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사 일 따위는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늘 어떤 명품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 자신의 부를 과시할 것인가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미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경비실을 지나칠 때 경비 아저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네 수고하세요. 미정은 손짓만 가볍게 하고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이웃 주민 한 명이 작게 속삭였죠. 저 사람, 예전엔 평범한 회사원 부인이었는데 요즘은 눈도 안 마주쳐. 하지만 미정은 그런 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세계에는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말 따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으니까요. 백화점에 도착한 미정은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일반 손님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건 그녀의 품격에 맞지 않았죠. VIP 라운지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정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미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블랙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신상 들어왔다고 했죠? 그 루이비통 한정판으로.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자 그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야 백화점이지. 요즘 애들은 손님한테 눈도 안 마주친다니까. 미정은 소파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명품관 매장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세상 위에 선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시선이 향할 곳에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한 사람이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품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미정의 눈에 낯선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매장 한쪽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서윤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직원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윤을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새로 들어온 애로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렇게 건방져 보여. 서윤은 미정을 발견하고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미정의 귀세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들렸습니다. 미정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요즘 알바생들은 인사도 건성이지. 어디서 배웠대? 서윤의 미소가 잠깐 굳었지만 곧 다시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입고된 제품들을 보여드릴까요? 미정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진열장을 가리켰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이 조명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죠. 저기 있는 가방. 새로 나온 거 맞지? 포장해줘. 빨리.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윤은 재빠르게 진열장으로 다가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 포장대로 옮겼죠. 미정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리본을 묶는 과정에서 매듭이 한 번에 잡히지 않았어요. 서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다시 풀어서 매듭을 고쳐 묶었습니다. 그 과정이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미정의 눈에는 한없이 느려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느려 터지게 일해서 돈을 받아?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매장 안을 울렸습니다. 주변에서 쇼핑하던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매장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윤이 정성스럽게 포장을 마무리하고 쇼핑백을 들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분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서윤이 쇼핑백을 건네려는 바로 그 순간 미정은 자신이 어깨에 걸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죽 가방이었죠. 그리고 주저없이 서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탁! 둔탁한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품관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죠. 다른 손님들은 입을 막았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뺨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눈물이 고였지만 서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미정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정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핸드백을 다시 어깨에 걸치며 차갑게 말했죠. 서비스가 형편없으면 맞을 짓도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정신교육이 안 돼 있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였는지 알 수 없었죠. 미정은 당당하게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명품관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보안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서윤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무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임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 곳곳에서 들려왔죠. 박상무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비서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오늘 이사회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취소? 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실 쪽이 아침부터 부산하더라고요. 박상무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사회가 당일에 취소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사 정문 쪽으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돌았죠. 회장님 외손녀가 오늘 외국에서 들어오신다더군요. 그분이 이제 회사 일을 배우신대요. 젊은 나이에 벌써 임원급으로 들어오신다던데요. 박상무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어제 아침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외손녀가 들어온다더라. 하지만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박상무는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오후 3시쯤 박상무의 부장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부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박상무에게 속삭였습니다. 상무님, 혹시 사모님이 백화점에서 무슨 일 안 하셨죠? 박상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백화점?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제 와이프가 어제 백화점에 갔다가 목격했다는데요. 명품관에서 어떤 여자분이 직원을 때렸다고. 그게 우리 집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야? 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박상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설마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아내가 좀 까칠하긴 해도 사람을 때릴 정도는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박상무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 나 지금 퇴근하려는데. 당신, 어제 백화점에서 누구랑 싸웠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알바생 하나야. 일 못해서 한 대 때렸는데 뭐 그게 문제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여보, 왜 그래? 그 알바생이 누군지 알아? 누구긴 누구야. 그냥 거기서 일하는 애지. 그 알바생, 우리 회장님의 외손녀래. 미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건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 아까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 회장님이 직접 물으셨대.
우리 집사람이 백화점에서 외손녀한테 손찌검을 했냐고. 미정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젊은 직원이 그저 평범한 알바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회장의 외손녀였다니.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어봤죠. 한서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차분한 눈빛, 정중한 말투, 그리고 자신에게 맞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모습. 미정은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설마 진짜 회장 외손녀일까? 그럴 리가 없어. 회장 외손녀가 왜 백화점에서 일을 해?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어젯밤 늦게까지 전화를 붙들고 이곳저곳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한서윤은 회장의 외동딸이 미국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자라 한국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상무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상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책상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름표도 서류 더미도 컴퓨터도 심지어 의자까지도 모두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박상무는 멍하니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상무님, 뒤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상무님, 오늘부로 인사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조정? 박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어요. 인사팀에서 곧 연락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사팀장님 사무실로 가보시라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은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도 슬쩍슬쩍 이쪽을 훔쳐봤죠.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남이었어요. 박상무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20년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인사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상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박상무님 앉으시죠. 박상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상무님도 대충은 짐작하시겠지만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오늘부로 지방공장으로 발령입니다. 지방공장이라니요? 경상도 쪽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본사 상무에서 지방공장 관리직으로의 발령. 이건 승진은커녕 사실상 퇴출 수순이나 다름없었죠. 박상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다 제 와이프 때문입니까? 인사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답이었어요. 박상무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사무실을 나서는 박상무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상무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20년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죠. 그런데 아내의 한 번 실수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여보. 박상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어던지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죠.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박상무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미정은 남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끝났다니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상무는 넥타이를 풀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지방공장으로 발령났어. 내일부터 경상도로 내려가야 해. 지방공장? 그게 무슨? 좌천이야, 좌천. 20년을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거라고.
박상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직원 한 명을 혼낸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그깟 직원 하나한테 무릎 꿇어야 돼. 이건 말도 안 돼.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냉소를 지었어요. 그깟 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장님의 외손녀야.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 박상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화려한 불빛들, 고급 아파트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삶.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한테 손을 댄 순간 우리 인생은 끝난 거야. 미정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서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죠. 그 차분한 눈빛, 맞고도 눈물 흘리지 않던 모습.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서윤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결심했어요. 직접 백화점에 찾아가서 사과해야겠다고. 무릎을 꿇더라도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남편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어요. 수수한 원피스에 최소한의 화장만 했습니다. 명품 핸드백 대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요. 명품관 앞에 섰을 때 미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정에게 쏠렸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들이었죠.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일로 사과하러 왔습니다. 한서윤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서윤 씨는 더 이상 여기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손님께서는 현재 저희 백화점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계십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해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신이 수억 원을 쓴 VIP 고객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니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날 서윤 씨를 때린 VIP라고 해서 사람을 때려도 되는 줄 알았나 봐. 미정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이제 와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거리로 나온 미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죠. 미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백화점에 갔다 왔어. 근데 서윤이가 거기 없대. 그리고 나 블랙리스트에 올랐대. 블랙리스트? 응. 이제 거기 출입도 못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회장님 댁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야 해. 회장님 댁? 그래. 내가 비서한테 알아봤어. 이번 주말에 회장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대. 우리도 가자. 직접 무릎 꿇고 빌어야 해.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 댁에 간다는 것, 그곳에서 한서윤을 다시 만난다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미정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차분한 베이지색 정장을 선택했죠. 화장도 최대한 얇게 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어요. 박상무는 거실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죠. 부부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의 집은 성북동 언덕 위에 있었어요. 오래된 한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차를 세우자 집사가 나왔습니다. 박상무가 명함을 건넸죠. 박상무입니다. 회장님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원을 지나 응접실로 들어가는 동안 미정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 맺혔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소파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한서윤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던 그 직원복이 아니라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맑았습니다. 서윤은 차를 마시다가 미정과 박상무를 보고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죠. 어서 오세요. 박상무님, 그리고 사모님.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들었던 그 정중한 말투 그대로였어요. 미정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박상무가 먼저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외손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서윤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죠. 그날 백화점에서의 일, 기억하시죠, 사모님?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몰랐다고요? 서윤이 반문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누구든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가요? 제가 회장 외손녀가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나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서윤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때린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때린 거였죠. 저도 몰랐어요. 서윤이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요. 명품을 걸치고 비싼 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정작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형편없더라고요. 미정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박상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와이프를 잘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용서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박상무님, 상무님은 회사에서 20년을 일하셨죠? 후배들을 잘 챙기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런 분의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저는 놀라웠어요. 박상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서윤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사모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왜 저를 때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저 기분이 나빴을 뿐이었어요. 포장이 느렸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젊고 예쁜 서윤이 거슬렸던 겁니다. 대답 못하시겠죠? 이유가 없으니까요.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신분을 숨기고요. 서윤이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첫 주부터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명품을 든 손님이 직원의 얼굴을 때리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요.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사모님,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사가 들어와 부부에게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죠. 박상무와 미정은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이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죠. 박상무는 핸들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둘은 말이 없었어요.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돈과 명품이 자신의 전부가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박상무는 짐을 쌌습니다. 지방 공장으로 내려가야 했거든요. 미정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미정아, 박상무가 짐을 다 싸고 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나 없는 동안 생각 좀 해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보, 이 집도 회사 명의야. 내가 회사를 나가면 결국 나가야 할 거야. 각오해. 박상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미정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죠.
며칠 뒤 회사 공고가 났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인사 발령 공지였어요. 미정은 남편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공지 내용이 적혀 있었죠. 박상무 마이너스 경상남도 공장 관리직 발령.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서윤 마이너스 기획실 상무보 임명. 미정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윤이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상무보라는 높은 직책으로요. 남편이 20년 걸려오른 자리를 서윤은 한 번에 얻은 겁니다. 물론 회장의 외손녀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미정에게는 그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사 명의로 된 집이었기에 박상무가 발령나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 거였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어요.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관리소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정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명품 쇼핑백들, 비싼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여행사진들. 모든 게 이제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미정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백 벌의 명품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죠. 한 벌에 수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미정은 그중 하나를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옷들이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미정은 중얼거리며 옷을 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일주일 후 미정은 교회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20평도 안 되는 원룸으로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명품들은 대부분 중고로 팔았고 가구들은 처분했습니다. 남은 건 최소한의 생활용품뿐이었죠. 새집 창문으로 백화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정이 그토록 드나들던 그곳이었어요.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죠. 미정은 창가에 서서 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미정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경력 단절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미정은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죠. 어서 오세요. 미정은 처음으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바구니에 담은 물건들을 스캔했어요. 삐삐삐, 바코드 리더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죠. 3시간만 지나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이거 할인 적용 안 됐는데요. 손님 중 한 명이 영수증을 보며 따졌습니다. 미정은 당황해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기다렸죠. 문제를 해결하고 손님이 가고 나서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계산원이, 판매원이,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를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백화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쳐야 하는 곳이 됐습니다. 원룸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친 손, 지친 얼굴, 그리고 퀭한 눈. 예전의 윤미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죠.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간판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을 스캔하고 포인트 적립을 물어보고 영수증을 건넸죠. 손은 거칠어졌고 다리는 자주 붓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이게 지금 미정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마트 매니저는 40대 초반의 꼼꼼한 남성이었습니다. 미정의 나이를 알고도 특별히 배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엄격했죠. 미정 씨, 손님한테 미소는 필수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밝은 표정 유지해야 합니다. 매니저의 말을 들으며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백화점 직원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마트는 주말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미정은 쉴 틈 없이 계산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카트에 가득 물건을 실은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장바구니에 간단한 생필품 몇 가지를 담아 계산대 앞에 서 있었죠. 단정한 캐주얼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바코드 리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서윤은 잠시 미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장바구니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산 부탁드려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하나씩 스캔했어요. 삐삐삐, 바코드 소리만 계산대 주변에 울렸습니다. 우유, 빵, 과일, 세제. 평범한 생필품들이었죠. 총 23,500원입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미정이 카드를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미정은 화들짝 놀라 카드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미정이 영수증과 카드를 건네려는 순간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냉소도 비웃음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서윤의 질문에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을 리가 없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된지, 최저임금으로 원룸 월세를 내는 게 얼마나 빠듯한지.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대가니까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뒤에 대기하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서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미정 씨. 그 말을 남기고 서윤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미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손님, 계산해 주세요. 뒤에 대기하던 손님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다음 손님의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퇴근 후 미정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백화점 간판이 저 멀리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곳이 자신의 세계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검정고시 교재가 놓여 있었어요. 미정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유통관리사 자격증이었죠. 책을 펼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참았어요. 40살에 결혼해서 남편에게만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들, 돈과 명품만을 쫓았던 그 세월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한서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뛰어난 통찰력과 결단력으로 임원들의 신뢰를 얻었죠. 회장은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서윤아, 백화점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지. 네, 할아버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원룸 창가에 서서 백화점 간판을 바라보던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후회가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미정은 창문을 닫고 책상으로 갔죠. 공부 교재를 펼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였죠.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쌓아가면서요. 사람을 내려다보던 눈빛 하나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건 결국 품격이었습니다. 윤미정은 너무 늦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결코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이 가방 주세요.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예? 어르신 장난하시나요? 이 신상백 1,400만 원인데 현금 있으십니까? 옆에 다른 매장 있는데 거기서 알아보시겠어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명품백을 사러 매장에 갔다가 매장 직원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어두컴컴한 클라우디오 명품관 내부는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을 장식한 유리 선반 위에는 최신 시즌 핸드백들이 군인처럼 정렬되어 있었죠. 흰 장갑을 낀 직원들은 마치 전시품처럼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이곳은 물건을 파는 곳이라기보다 특권을 판매하는 신전에 가까웠습니다. 오전 11시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유리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검정 면바지에 낡은 카디건을 걸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흰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겼지만 손에 든 낡은 가방은 분명 명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매장 안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냉소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매니저 박주연이 먼저 움직였죠. 매장 내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며 할머니를 견제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주연은 예약 고객 위주로 안내한다며 다른 매장을 찾는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매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신 컬렉션이 전시된 유리 진열장 앞에 멈춰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가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유리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요, 그쪽은 특별 전시 구역입니다. 다른 여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가방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직원들 중 한 명이 키득거리며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저 가방 가격이 그 할머니 연금의 1년치는 될 텐데.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진열대로 향했어요. 직원들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방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한 가방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자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가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떻게 쫓아낼지 논의하는 듯했죠. 막내 직원 유나는 할머니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키득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죠. 매니저에게 맞서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계약 연장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당황한 눈빛을 마주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유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할머니는 새로 나온 핸드백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할머니를 VIP 고객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매니저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로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유나가 어떤 스타일을 찾고 있는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달라며 손녀 선물로 줄 거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대우에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음 날 김유나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어제 응대했던 할머니가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떠났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매장 매니저인 박주연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브랜드 최상위 VIP 고객이 방문한다는 공지를 하며 모두에게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실적이 낮은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주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VIP 고객의 방문은 직원들에게 압박이자 기회였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면 승진이나 보너스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2시 매장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우아한 정장 차림의 노부인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응대했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장순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브랜드의 시그니처 백을 우아하게 든 모습이었습니다. 매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주연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고 장순애 회장을 향해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장순애는 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어제 자신을 응대해준 직원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순간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주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제 누가 어떤 손님을 응대했는지 기억하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박주연은 최고의 직원들이 항상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장순애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매장 구석에 서 있는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에게 다가가며 어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유일한 직원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장순애는 유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주연이 황급히 끼어들어 수석 어드바이저를 추천했지만 장순애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원에게 응대받을 권리가 없는지 반문했습니다. 박주연은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규정상 VIP 고객은 전담 어드바이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장순애는 손을 들어 박주연의 말을 끊고 자신이 VIP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매장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장순애를 도와드리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박주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유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장순애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고 다른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새로운 시즌 제품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유나는 어제와 같은 진심을 담아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장순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 가방과 같은 시리즈의 지갑을 선택했습니다. 유나는 장순애가 고른 제품을 정중하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박주연은 끊임없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유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장순애가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한 남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본사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장순애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냐는 제안에 장순애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습니다. 유나는 그들이 VIP 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불안감이 밀려왔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10분 뒤 VIP 룸에서 나온 본사이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박주연을 불러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박주연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고 그녀는 유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차가움이 유나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김유나 씨, 잠시 사무실로 와줄래요? 유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박주연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규정을 알고 있나요? VIP 고객을 계약직이 단독으로 응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어제는 허가 없이 VIP 라운지에 일반 고객을 안내했고요. 유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장순애 회장이 자신을 지명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바로 퇴사 처리하세요. 순간 유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직장, 어렵게 얻은 명품 업계의 기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몸이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발 한 발 자신의 로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유나의 등 뒤로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다가와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대하듯 모두가 유나를 피했습니다. 개인 물품을 작은 종이 가방에 담으며 유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매장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을 때 장순애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유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가 유나의 우울한 기분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 밖으로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장순애 회장은 나를 지명했을까? 내가 정중하게 대했다고? 그런 이유만으로? 아니면 나를 해고시키려는 계획이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명품 업계에서 일하는 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고당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녀를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유나 씨 맞나요? 장순애 회장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장순애 회장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녀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왜 그녀는 유나를 찾고 있을까요?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지만 유나는 결국 만남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비서가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유나가 로비에 도착하자 단정한 차림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최상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순애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유나 씨. 장순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곧바로 만날 수 없었어. 미안하구나. 유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장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단다. 이 업계에서 그런 진정성은 찾기 힘들어. 장순애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명품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구나. 그건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능력이야.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순애의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환경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구나. 장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0년 전 그녀는 한국 패션 산업의 불모지에서 시작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일구었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장순애는 그들의 중요한 투자자이자 조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새로운 경영진들은 그녀의 가치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순애는 책상 서랍에서 한 폴더를 꺼내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라 메종 드수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순애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라이빗 명품 편집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와 품질을 중시하는 브랜드들만을 엄선해 소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실직 상태였는데 이제 꿈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도 자신이 과연 그런 큰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랜드 로고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진정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장순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유나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침에는 실직자였다가 저녁에는 꿈의 프로젝트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장순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장순애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빌딩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직 공사 중이었고 장순애의 비서가 유나를 맞이해 내부를 안내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유나는 이곳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전 세계 각국에 숨겨진 명품 브랜드들을 소개했습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인 정신과 품질로 인정받는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날부터 이 브랜드들의 역사와 철학, 제작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순애는 매일 유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수했고 유나는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라 메종 드 순애의 모습이 점점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원목 선반과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가 놓인 공간은 기존 명품관의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출근했을 때 장순애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신문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클라우디오 명품관이 VIP 고객을 홀대했다는 소문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장순애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순애는 자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품업계는 좁은 세상이라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순애는 클라우디오 매장의 태도가 알려지면서 많은 VIP 고객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유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해고한 매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 일종의 정의가 실현되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마음을 읽은 듯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하지만 그들도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다음 주 라 메종 드 순애의 소프트 오픈에 앞서 특별한 VIP 고객들을 직접 초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나는 긴장됐지만 장순애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나는 장순애가 준비한 VIP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유나가 클라우디오에서 만났던 몇몇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새로운 공간을 소개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유나의 진심 어린 초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명품 업계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소프트 오픈 날이 밝았습니다. 유나는 아침 일찍부터 라 메종 드 순애에 도착해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진열하고 각 브랜드의 특징과 역사를 정리한 작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가득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노력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순애는 50년 전 자신이 시작했을 때의 열정과 순수함을 유나에게서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순애의 오랜 지인들과 명품업계의 중요 인사들, 그리고 유나가 직접 초대한 VIP 고객들이 하나둘씩 공간을 채웠습니다.
유나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매장의 콘셉트와 각 브랜드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대형 명품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하고 개인적인 서비스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유나가 클라우디오에서 만났던 고객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들은 유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클라우디오 명품관의 매니저 박주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구에 서서 공간을 둘러보더니 유나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주연과의 마지막 대화는 해고 통보였습니다. 박주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유나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유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오 매장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슬쩍 언급했습니다. 유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예의상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주연이 떠난 후 장순애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장순애는 박주연의 방문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라우디오 매장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VIP 고객들이 떠나면서 매출이 급락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한국 지점의 구조 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매장이었지만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때론 냉정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결국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그녀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소프트 오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정식 오픈 날짜를 물으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유나는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내일은 쉬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정식 오픈 준비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순애는 그런 유나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지만 지나친 무리는 금물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생존 비결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클라우디오 매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매장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내부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픔이 동반된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유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정식 오픈을 위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디스플레이부터 직원 교육, 마케팅 전략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유나는 때론 부담스럽고 어려웠지만 장순애의 지도 아래 차근차근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편 클라우디오 매장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본사에서는 한국 지점의 규모를 축소하고 직원의 3분의 1을 감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유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장순애는 이것이 비즈니스의 현실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라 메종드 순애의 정식 오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장순애는 유나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장순애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각종 수상 기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곳에 처음 들어와 보는 것이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앨범 속에는 50년 전 장순애가 처음 패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 해외 명품 브랜드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순간들, 그리고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의 화려한 장면들까지 장순애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16살에 상경했고 작은 양장점에서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곧 인정받았고 25살에 자신의 첫 번째 부티크를 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한국 패션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순애가 가장 강조한 것은 성공의 이면에 있는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성 사업가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보다 외모를 판단했고 그녀의 비전보다 배경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장순애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결국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자신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열정, 같은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능력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자신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장순애와 같은 존경받는 사업가가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장순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떠올랐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마음을 읽은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녀 자신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장순애는 유나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정식 오픈을 앞두고 라 메종 드 수네만의 특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명품관과는 차별화된 진정한 가치와 품질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였습니다. 유나는 이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곧바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며칠 동안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핵심은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명품관에서는 고객의 지갑 두께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라 메종 드 수네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스토리를 제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나는 VIP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 컨설팅 서비스, 제품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워크숍, 그리고 젊은 디자이너들과의 만남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라 메종 드 수네의 철학과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나가 이 프로그램을 장순애에게 발표했을 때 장순애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유나의 제안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아이디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나는 이제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변화에 당황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장순애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며 동시에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명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라 메종 드 수네의 정식 오픈 날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매장은 분주한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유나의 지도 아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꽃 장식과 샴페인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유나는 장순애가 선물한 우아한 회색 정장을 입고 매장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긴장감이 공존했습니다. 오전 10시 장순애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이 단순한 매장 오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장순애가 젊은 시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지고 다녔던 작은 자수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행운의 부적과도 같은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장순애는 이제 그것을 유나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라 메종 드 수네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초대받은 VIP 고객들과 패션업계 인사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유나와 장순애는 입구에서 모든 손님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를 자신의 후계자이자 라 메종드 순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소개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발표에 유나는 놀랐지만 장순애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픈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나가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들은 손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각 브랜드의 장인들을 초청해 제품 제작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세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손님들은 라 메종드 순애만의 특별한 분위기와 철학에 감동했고 이곳이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나누는 장소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행사가 한창일 때 클라우디오 명품관의 한국 지사장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장순애와 유나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후 조심스럽게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클라우디오는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 중이었고 장순애의 비전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순애는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사장이 떠난 후 장순애는 유나에게 이것이 업계의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순애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유나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치였습니다. 오픈 행사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유나와 직원들은 성공적인 시작을 자축했습니다. 장순애는 샴페인을 따르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 파리로 함께 출장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새로운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유나에게 글로벌 패션 산업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나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파리는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도시였습니다. 패션의 중심지에서 장순애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자신이 정말로 원하던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클라우디오 명품관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VIP 고객들이 라 메종드 순애로 이동했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결국 본사는 한국 지점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결정했고 박주연을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장순애는 이것이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순애는 이 기회에 유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실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항상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되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파리 출장을 앞두고 유나는 라 메종드 순애의 운영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순애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느꼈습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장순애의 비전을 이어갈 후계자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부담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몇 개월 전 클라우디오에서 해고되었을 때 그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나는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순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장순애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파리에서의 2주일은 유나에게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화려한 부티크들, 말의 지구에 숨겨진 아틀리에들,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의 만남까지. 장순애는 유나에게 패션의 심장부를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팅과 쇼룸 방문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유나는 조금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배움과 영감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의 마지막 날, 장순애와 유나는 센 강변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바라보이는 테라스였습니다.
장순애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유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어땠어? 장순애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패션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순애가 소개해준 독립 디자이너들의 열정과 장인 정신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순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라 메종 드 순애의 지분 계약서였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에게 회사의 30%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유나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나는 충격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순애는 유나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나의 진정성과 열정, 그리고 잠재력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라고. 장순애는 유나가 이 비즈니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유나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들을 라 메종 드 순애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스타일 교육, 그리고 한국 전통 공예와 현대 디자인을 접목한 독자적인 라인까지. 유나의 창의력은 끝이 없었고 장순애는 그런 유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라 메종 드 순애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오픈 6개월 만에 이미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품 편집숍으로 자리 잡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비즈니스 리더가 되었습니다.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조언을 구하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비서가 방문객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박주연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를 떠난 박주연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고 유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유나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진솔했습니다. 박주연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고 유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유나는 박주연에게 명품업계의 현재 동향과 기회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맞을 만한 자리가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나는 장순애에게서 배운 대로 자신의 성공이 타인의 실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겨울, 장순애는 유나에게 특별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고향인 강원도 산골 마을로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장순애는 오랫동안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이제 유나와 함께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기쁘게 동행했습니다. 눈 내린 산골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장순애의 조카가 관리하는 작은 한옥에서 그들은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순애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유나는 그녀의 꿈과 희망을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유나는 장순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사업가가 아닌 소박하고 따뜻한 한 인간으로서의 장순애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얼마 후 장순애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오랫동안 심장 문제를 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장순애는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자신의 삶에 후회는 없으며 유나를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장순애는 병상에서도 라 메종 드 순애의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유나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전수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강인함. 이것들은 장순애가 유나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장순애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나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장순애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장순애의 마지막 편지는 유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라 메종드 순애의 나머지 지분을 유나에게 물려준다는 내용과 함께 이 공간을 통해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나누어 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라 메종드 순애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순애의 뜻을 이어받아 이곳을 단순한 명품 매장이 아닌 가치와 문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순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젊은 디자이너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유나는 매장에서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어색하게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고, 비싼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눈빛에서 특별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장순애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젊은 여성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 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